여기 중국에서 청진기 한 번 되면 한국 여행 경비 3일치 나온다는 중국 의사가 있습니다.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나라이고 경제력이 중국의 시골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의 의사가 한국에 가면 대통령급 예우를 받을 거라며 큰소리치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의 의사는 무엇 때문에 이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의사 우이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서주의과대를 졸업하고 신입으로 의사가 되었죠. 아직 보조의사라 2,000위안 정도를 받고 있어요. 한국 돈으로 무려 30만 원도 넘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중국의 10년차 의사는 현재 8,000위안 정도를 받는데 한국에서는 상상치도 못할 월급일 것입니다. 제가 10년차가 될 시점이면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월급도 오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월급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는 수저우 의과대의 친구 옌신이 한국에 파견을 갔는데 그곳에서는 의과대 실습생임에도 약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는 정말 황당한 말을 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은 중국의 20년차 의사도 벌기 어려운 돈인데 중국보다 훨씬 후진국인 한국에서 그런 돈을 받는 것이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저는 옌신에게 정말 여러 번 물어보았고 옌신은 3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서 맛있는 것을 마음껏 사 먹고 있다는 자랑을 하더라고요. 옌신이 워낙 바쁘기도 하고 아직 한국 현지 휴대폰을 구매하지 못했다고 해서 통화를 길게 하지는 못했지만 저에게 주는 임팩트는 강력했습니다. 저는 옌신이 했던 말을 곱씹으며 그게 무슨 말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초짜 파견 의사의 월급 정도라면 300만 원의 가치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워낙 30만 원의 월급은 한국에서 10배의 가치로 사용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제가 받고 있는 30만 원 정도면 한국에서 300만 원의 가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옌신이 실컷 먹고 지낸다는 말을 했던 것이고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도 중국에서 청진기만 한 2번 되면 한국에서 3일 정도는 실컷 먹고 살 돈이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이 생각을 왜 진작 못하고 있었을까 하며 저는 완전히 흥분에 빠지게 되었어요. 한국 남자들이 저에게 줄을 서면서 놀고 싶어 할 것이고 특히 중국을 우러러보는 한국인들이 많다고 알고 있으니 중국인이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들은 분명 중국어를 잘잘 써대며 저와 말 한마디라도 더 붙이고 싶어 안달일 것이죠. 물론 이건 저의 완전 큰 착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문제였어요. 중국보다 저렴한 것은 물론 모든 방면에서 뒤떨어진 후진국이라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런 잘못된 상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중국에서 엘리트라고 불리는 의사가 되었고 세상 물정에 빠삭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라 가리는 정보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에서는 모든 SNS가 금지되고 있고 유튜브마저 볼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중국 자국 내의 SNS나 모든 인터넷 활동들이 검열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중국의 정보국이 중국인 개개인의 신상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폐쇄적인 나라이죠. 저 또한 그들이 가로막고 있는 한국에 대한 정보들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바보같이 옌신의 말을 잘못 알아듣게 되었고 연휴에 한국에 가기로 결심을 하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죠. 한국이든 외국의 모든 나라들은 비행기표 값이 비싸기 때문에 저처럼 그나마 의사 정도는 되어야 해외로 나갈 수 있는데 그래도 한국 왕복 비행기표 값은 저의 3달치 월급을 털어야 간신히 저렴한 항공사의 티켓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옌신처럼 파견을 가는 의사가 되지 못한 것이 약간 아쉽기도 했지만 저는 그래도 중국 내 토종 의사로 발돋움할 생각이기 때문에 옌신을 늘 응원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옌신은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바로 한국에서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한국에 오면 알려준다며 저보고 한국에 얼른 놀러오라고 꾸득였고 저는 오매불망 한국에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한국에 가자마자 저는 한국 공항의 풍경을 보고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20년 전 풍경을 기대했고 어린 시절 중국의 모습을 떠올릴 생각으로 갔는데 말도 안 되는 풍경이 펼쳐져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인들은 여기저기 명품을 둘러매고 다니는 데다가 길거리의 자동차들까지
전부 세련된 모습의 신차들이라서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런 생각을 했죠. 여긴 공항이니 중국처럼 한국 1% 부자들만 있는 곳이라 이렇다고 말이죠. 중국에서 해외여행을 갈 정도면 정말 성공한 사업가나 저처럼 최고의 전문 직업군이 가곤 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느 나라나 부자들은 있기 마련이고 한국 또한 이런 호사를 누리는 사람들은 최상위권일 거니까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해서 옌신을 만나면서 저는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옌신이 지내고 있다는 한국의 빌라 건물로 갔고 정말 간만에 만나는 옌신의 모습을 보며 반가움에 마구 수다를 떨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바보 같다고 말하면서 중국에는 아직도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옌신 본인도 한국의 물가 무서운 줄 모르고 왔다가 경악을 할 뻔했다면서 저에게 한국 물가의 진실과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한국에 와서 놀란 점이 바로 물가였습니다. 버스비도 상상 초월로 비쌌고 음식점에 갔다가 도로 나올 정도로 충격을 받았거든요.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2개에 1,000원에 팔고 있기에 그거 2개를 점심 대신 먹으면서 옌신을 만나러 온 거거든요. 사실 1,000원이라는 돈은 중국에서 제대로 된 밥과 국수를 사 먹을 돈인데 한국에서 작은 빵을 먹을 돈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었죠. 그리고 옌신에게 300만 원이라는 돈이 한국에서 받는 돈이냐고 정말 여러 번 물었습니다. 액수 차이가 커도 너무 나잖아요. 저는 중국에서 30만 원, 옌신은 한국에서 300만 원을 받고 있는 것은 정말 불공평하다고 느껴졌으니까요. 옌신은 부모님께 가끔 1만 원씩 용돈을 붙여드리면 몹시 좋아하신다면서 그 돈이면 중국에서 며칠치 생활비라고 하셨다며 옌신이 한국에서 돈을 왕창 모아오기를 바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옌신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 억울함을 느꼈고 심지어 옌신의 근무 시간이 저보다 짧다는 것을 알게 되자 억울해서 술만 마시게 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술값을 낼 돈도 없는 상황인데 옌신은 무려 42,000원이나 되는 큰 돈을 덜컥 내버렸기에 저는 옌신에게 꿈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옌신은 중국에서는 비싸서 사 신을 수 없는 나이키와 아디다스 운동화도 가지고 있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중국에서 가품을 사도 한 켤레에 3만 원 정도를 줘야 하는데 한국에서 무려 12만 원을 주고 구매했다며 저에게 보여주는데 부럽다는 말과 한숨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중국에서 고향 친구들 사이에서 엘리트라고 불리고 저처럼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친구들에게 가끔 기분 좋게 한 턱씩 내곤 했거든요. 그 돈은 한국에서 고작 5,000원 수준의 돈이었고 술집에서 참이슬 한 병도 사기 어려운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정말 이렇게 삶이 허무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옌신은 앞으로 저보다 10배는 더 잘 살게 될 것이 분명한데 저는 중국의 말뚝을 받고 계속 중국에서 살 생각을 했던 거니까요. 아마 중국의 10년차, 20년차, 30년차 의사들은 전부 한국에서 옌신이 받고 있는 월급을 알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잘 나가는 병원의 병원장도 그 돈을 벌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들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아직도 중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옌신처럼 발 빠른 사람들만 한국에 와서 큰 돈을 만진다고 생각하니 저도 빨리 계몽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금이 저렸습니다. 옌신의 집에는 여기저기 한국어 교재가 깔려 있었고 한국 귀화와 관련된 책들도 놓여 있더라고요. 옌신은 앞으로 한국에서 외국인 의사들을 받아들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기 전에 얼른 이곳에 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한국의 의사 숫자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의사를 반긴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저는 한국의 사정을 하나도 모르고 있던 저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옌신의 말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옌신은 더 충격적인 발언으로 저에게 놀라움을 주더라고요. 중국에서는 환자들이 의사에게 소리를 치거나 병원비를 내지 않고 도망을 가는 경우가 무척이나 흔한데 한국에서는 일절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진료를 하기가 매우 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중국에서는 환자들이 의사를 때리거나 욕을 할 때에 대처할 매뉴얼도 공부하고 있는 판인데 한국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상했어요. 환자들이 아프면 소리를 지르거나 의사를 꼬집는 등의 행동은 당연한 거고 보호자들은 진료비를 깎기 위해서 의사와 흥정을 하거나
욕을 하며 화를 내는 경우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환자들이 그렇게 얌전하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옌신이 한국 생활을 하더니 허언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했고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그렇지 그런 말을 하면서 저를 놀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옌신은 내일 자기가 일하는 병원에 와서 잠시 앉아 있어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옌신이 한국에서 누리고 있는 생활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사실 저는 중국에서 의사가 되면 자연스럽게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줄 알았고 의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울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옌신과 비교해보니 제가 중국에서 받는 월급은 한국에서는 생활비조차 제대로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옌신은 저에게 한국에서 의사는 굉장히 대우를 잘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사라는 직업이 고소득 직군이고 특히 실력이 있는 의사는 병원이 먼저 모셔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옌신은 처음에 한국 병원에 왔을 때만 해도 그냥 실습생이었지만 한국 병원에서 일하면서 점점 더 좋은 기회를 얻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실력만 있으면 인정받아. 중국처럼 연줄이나 뒷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옌신의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씁쓸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병원에서 일하려면 결국 연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력이 뛰어나도 좋은 병원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추천이나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고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의 집안은 사실 소장농 집안이고 자식이 없는 삼촌이 저를 뒷바라지 해주셨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의대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간신히 졸업했고 저는 늘 집안의 기둥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실 때에 저의 돈으로 치료를 해드렸고 제가 몰래 병원에서 가져온 의료기기로 주사를 놔드리곤 했어요. 옌신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이런 파견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옌신의 아버지는 의사셨고 옌신네는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기에 한국의 사정도 저보다 빨리 알아차렸을 테죠. 심지어 옌신의 아버지가 백을 써서 옌신을 의대에 보냈다는 말을 얼핏 들었고 옌신은 한국 파견이 끝나고 중국 최고의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갈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30만 원을 받으며 10년 차 120만 원까지 천천히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 정도를 받게 된다면 정말 부유층이거든요. 그런데 옌신을 보면서 저의 꿈이 부질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옌신이 왜 한국에서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의사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옌신이 일하는 병원에 갔습니다. 환자로 위장한 채 대기실에 앉아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병원 내부는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병원의 분위기였습니다. 중국 병원에서라면 익숙하게 들렸을 법한 소란스러운 소리, 큰 소리로 불만을 터뜨리는 환자,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새치기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자들은 조용히 차례를 기다렸고 간호사나 의사가 요청하는 대로 차분히 움직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병원이라는 공간이 이렇게도 조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한 환자의 이름을 부르자 환자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의료진을 향해 화를 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중국과 다른 문화였습니다. 중국에서는 환자들이 진료 순서를 지키지 않고 다투거나 심지어 의사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히 응급실에서는 의료진을 향한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마치 한 팀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차이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진이 환자를 존중하지만 환자도 의료진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병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옌신이 진료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환자를 향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몇 마디를 건넸고 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병원이라고? 저는 이곳이 단순히 깨끗하고 조용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옌신과 함께 근처의 한식 뷔페로 향했습니다. 병원 근처에 있어서 그런지 직장인들과 의료진이 많았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따뜻한 국물 냄새가 풍겨왔고 내부에는 다양한 반찬과 음식들이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뷔페를 둘러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중국에서도 뷔페는 있지만 대체로 고기 중심이거나 특정 요리에 집중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뷔페는 달랐습니다.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했습니다. 갓 지은 흰쌀밥부터 비빔밥용 나물, 다양한 찌개와 국, 그리고 각종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전골 냄비까지 준비되어 있었고 원하는 재료를 골라 담으면 직원이 즉석에서 끓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음식의 퀄리티였습니다. 일반적인 뷔페라면 음식이 대량으로 준비되다 보니 맛이 평범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마치 가정에서 정성껏 만든 음식처럼 하나하나 신선하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접시에 음식을 담으면서도 신기한 점이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뷔페에서 음식을 가득 담지 않고 적당히 덜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보통 뷔페에 가면 음식을 한꺼번에 잔뜩 퍼다 놓고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 부족하면 다시 가져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옌신과 함께 자리에 앉아 한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된장국을 한 숟갈 뜨자 구수한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갓 볶아진 제육볶음은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맛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반찬 하나하나도 짜거나 기름지지 않고 담백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뷔페에서 먹을 수 있다고? 한국 사람들은 뷔페에서도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다양한 채소와 국, 찌개를 곁들여 먹을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감탄스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먹을 만큼만 가져가서 남기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리 정리를 하고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옌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뷔페 처음이지? 어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뷔페라면 매일 와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차분하고 사람들이 너무 예의가 바른 것 같아. 그 말을 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문화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뷔페에서도 질서를 지키고 배려하는 모습이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무언가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옌신과 나란히 걷다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방 내 가방.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분명히 뷔페에서 계산할 때까지는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주머니를 뒤졌지만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지갑과 휴대폰이 든 가방을 통째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돈 3만 원도 들어있었지만 여권이 없으면 한국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는 걸 본 옌신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뭐 잃어버렸어? 저는 거의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방을 잃어버렸어. 거기 여권이랑 핸드폰이랑 다 있었는데 옌신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린 거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야? 제 머릿속에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계산할 때까지는 분명히 들고 있었고 이후에 음식을 가져오느라 잠깐 내려놓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뷔페야. 뷔페에 두고 온 것 같아. 저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찾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 가져갈 수도 있었고 여권이 사라지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옌신도 저를 따라 뛰면서 진정해. 한국이니까 아마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전혀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방이 아니라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뷔페로 달려가며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었다면 가방은 이미 사라졌을 거고 여권은 어둠 속으로 팔려갔을 테니까요. 중국에서는 출생등록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에게 여권 한 장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일 수도 있죠. 그리고 3만 원. 한국에서는 그리 큰 돈이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다릅니다. 그 정도 돈이면 중국인 한 사람이 일주일 이상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식비를 아끼면 한 달도 버틸 수 있을 정도죠.
그러니 누군가 제 가방을 주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일생일대의 횡재를 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솔직히 주인이 없는 물건을 가져가면 내 것이 된다는 건 어쩌면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일 수도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돈을 주었을 때 돌려주기보다 그냥 가지려는 마음이 드는 건 본능이니까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것이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좋은 나라라고 해도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인데 그게 어디든 똑같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가방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0%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뷔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실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직원에게 가방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직원은 당황하지도 않고 바로 대답했어요. 아, 손님 가방이요? 잠시만요. 그러더니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제 가방을 고스란히 꺼내주는 겁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말이 돼?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중국이었다면 이미 사라졌을 물건인데 그게 고스란히 돌아온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혹시 안에 있는 물건도 확인해 보실래요? 직원의 말에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여권, 휴대폰, 심지어 현금 3만 원까지. 단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권도 돈도 휴대폰도 다 그대로였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직원에게 물어보니 식사를 마친 뒤 손님이 테이블에 두고 간 가방을 발견하고는 바로 보관해 두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찾으러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찰서에도 맡기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일인 걸까?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뭔가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지켜주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뷔페 직원에게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내가 살던 곳과 너무 다르다.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이렇게 다를 수 있나? 뷔페를 나서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수준까지도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걸요. 옌 씨는 제가 받은 충격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살고 싶어 하는 거야.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옌 씨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옌 씨는 한숨을 쉬면서 이어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 당연하잖아. 난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어. 지하철에서 누가 휴대폰을 두고 내렸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야. 주인 없는 물건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놔두고 기다리는 문화, 이런 게 너무 신기했어. 옌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뷔페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살짝 웃으며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사실 나도 옛날에는 길에서 주운 물건을 그냥 썼어. 중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잖아. 어차피 누군지도 모르고 가져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이상한 행동이야. 주운 물건을 경찰서에 맡기거나 원래 있던 자리에 놔두는 게 당연한 거더라고. 옌 씨는 한국에 오고 나서 그런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무심코 길에서 떨어진 물건을 집어들고 가려다가 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내려놓는 일이 많았다고 했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이제는 나도 그냥 지나쳐. 주인이 다시 찾으러 올 거니까. 근데 아직도 가끔 헷갈려. 한국에서 오래 살아도 완전히 바뀌는 건 쉽지 않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뭔가 생각이 많아졌어요. 저 역시 중국에서는 주인이 없는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게 특별히 나쁜 일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직접 경험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왜 이런 게 당연한 걸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옌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서 그런 거 아닐까? 남이 먼저 안 가져가도 결국 누군가는 가져가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가져가야 손해 안 본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도덕보다는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지. 옌 씨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중국에서의 생활이 떠올랐어요. 가게에서 직원이 잠깐 한눈을 팔면 물건을 슬쩍 가져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이 있으면 누가 먼저 줍느냐가 중요했어요.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누가 주운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 나라에서는 도덕이 사회의 기본 원칙이었고 신뢰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옌 씨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난 한국에 살고 싶어. 적어도 여기선 나도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는 곳이었어요. 중국으로 돌아오니 한국에서의 생활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익숙한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먼지와 매캐한 연기 냄새가 가득했고 사람들의 말투는 거칠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저를 바꿔놓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 플랫폼에서부터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우성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아 맞다. 여긴 중국이지. 순간 헛웃음이 나왔어요. 길을 걷는데 맞은편에서 두 남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누군가 말리거나 최소한 경찰이 금방 출동했을 텐데 여긴 그런 것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무덤덤하게 그 앞을 지나갔어요. 마치 싸움이 일상적인 풍경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중국에서는 이런 게 당연했었나? 갑자기 제 자신이 낯설어졌어요. 한국에서 생활할 땐 이런 게 전혀 생각나지 않았는데 다시 돌아오고 나니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 큰 길을 건너려다 실수로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놀라서 허리를 숙이는 순간 한 아이가 빠르게 다가오더니 제 휴대폰을 주워들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고마워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주는 대신 휴대폰을 쥐고선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이거 내 거야. 아이의 태도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했어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주운 사람이 떨어뜨리셨어요. 라며 건네주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거 내 거야. 줘.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돌려줬어요. 그리고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다른 사람이 주었으면 넌 못 찾았을 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었겠죠. 이게 바로 한국과 중국의 차이였어요. 한국에서라면 휴대폰을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내 물건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당연했어요. 사람들은 신뢰보다는 먼저 차지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길에 떨어진 물건이 그대로 있는 풍경,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남을 배려하는 문화. 그곳에서의 삶이 너무나 그리워졌어요. 다음날 아침 다시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어요. 사실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로 모든 게 더 힘들게 느껴졌어요. 같은 일상이었는데 한국에서 경험한 것과 비교되면서 더 지치고 화가 났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정신없는 병동에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한 남성 환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물병을 던졌어요. 반사적으로 피하려 했지만 그대로 제 얼굴을 강타했어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고 코에서 뜨거운 느낌이 퍼졌어요. 코피가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주변의 다른 간호사들은 익숙한 듯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누군가는 또 시작이네 라고 중얼거렸어요. 환자는 사과는커녕 더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어요. 여긴 원래 이렇다는 듯 저한테 다가와 괜찮아? 라고 묻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그 순간 한국에서 본 병원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환자와 의료진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질서를 지키는 모습. 같은 병원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여기서는 맞아도 당연한 듯 지나가는 걸까? 코피를 닦으며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분하고 서러웠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그저 신기하고 놀라웠는데 지금은 너무나 간절했어요. 다시는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곳,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지냈던 시간이 마치 환상처럼 느껴졌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평온했지만 결국 깨고 나면 현실은 다시 이곳이었어요. 하지만 전 다시 꿈꾸기로 했어요. 언젠가는 저도 그곳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더는 이런 현실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그날 하루는 너무 길었어요. 병원에서의 일은 그저 반복될 뿐 끝이 보이지 않는 듯 느껴졌어요.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더욱 지쳤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서도 머릿속에서 그날의 일들이 계속 떠나지 않았어요. 환자에게 맞은 물병,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그 상황을 그냥 당연한 일처럼 여기는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정말 한국에서의 10배나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늘 꿈꾸며 이제는 한국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